순서대로 나열한다에 줄여서 순열이야. 그래서 순열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하면 몇 가지가 나올까? 이걸 해보는 게 순열입니다. 뭐 너무 4개는 너무 많으니까 3개만 해본다면 A, B, C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총 몇 가지로 나열될 수 있을까? 그래서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걸 써보지 않고 이렇게 직접 쓰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만들어낸 게 여기서 나오는 순열. 그래서 순열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좀 기본 법칙들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그 법칙들을 먼저 알아보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순열 딱 보면 유형 10부터가 어떻게 보면 유형 10부터가 여기서 말하는 순열이고 유형 9까지는 뭐냐면 이거 딱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이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들 위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난 경우 이거의 곱의 법칙, A 또는 B, A 또는 B, A 또는이면 합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 방정식, 부등식, 곱의 법칙, 약수의 개수,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도로망, 색칠, 수용도 이런 것들은 다 중학교 2학년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하겠다는 게 이거고 진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형 10부터가 이제 진짜죠.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공식이 있어요. 기호도 있고. 그래서 순열이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와 순열 이렇게 쪼개졌다라고 보면 되고 순열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조합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그냥 일명 뽑기입니다. 뽑기.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가장 대표적으로 구별을 시켜보면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으세요. 이거하고 그냥 대표 3명을 뽑으세요. 자, 이렇게 나왔다 해봅시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가지수와 대표 3명을 뽑는 가지수 이게 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순열에 해당하고 대표 3명이 조합에 해당한다. 자,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니까 A 학생이 회장, B 학생이 부회장, C 학생이 총무 이렇게 된 거랑 B 학생이 회장, A 학생이 부회장, C란 놈이 총무 이렇게 된 거. 이 2가지가 같아요? 달라요? 이 2가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서는 회장이 A고 여기서는 회장이 B니까. 근데 여기서는 대표 3명을 뽑으라 해서 A, B, C, D 4명 중에서 그냥 대표 A, B, C를 뽑았다. A, B, C, D 중에서 대표 B, A, C를 뽑았다. 이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순열이고 여기가 조합인데 왜 뭔 차이가 있냐? 순열은 말 그대로 이 순서에 영향을 미쳐요. A, B, C 뽑냐, B, A, C 뽑냐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조합은 A, B, C 뽑나 B, A, C 뽑나 어차피 뽑힌 사람으로 보면 A, B, C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
순열을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순열은 과정을 보는 거고 조합은 결론을 보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어쨌든 대표 3명을 뽑았을 때 내가 A, B, C 뽑나 B, A, C 뽑나 C, B, A 뽑나 결론적으로 누가 뽑아진 거죠? 내가 처음에 A 뽑고 B 뽑고 C 뽑았어. 그거랑 내가 B 뽑고 A 뽑고 C 뽑았어. 그거랑 결론으로 따지면 어차피 뽑힌 사람은 A, B, C로 똑같다는 거죠. 그게 조합이고 순열은 내가 처음에 A 뽑고 B 뽑고 C 뽑은 거나 그 다음 내가 처음에 B 뽑고 A 뽑고 C 뽑은 게 다르겠다는 거지. 왜? 가정을 생각하겠다는 거야. 내가 처음에 누굴 먼저 뽑았냐에 따라서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를 다른 걸로 보겠다라는 게 순열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섞이게 되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문제가 섞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순열인지 이게 조합인지. 그럴 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방금 말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순서를 생각하고 있니? 아니니? 이거 잘 애매해. 그러면 결국 뽑힌 결론을 보는 것과 아니면 뽑아내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A 뽑고 B 뽑고 C 뽑고 이런 과정을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어차피 A, B, C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갈까에 따라서 순열과 조합을 구별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두 개 구별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리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나는 조합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뽑기만 하고 있으면 조합입니다. 뭐냐면 순열은 내가 뽑으면서도 자리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너 누구 자리 들어가? 너 어디 자리 들어가? 너 어디 자리 들어가? 이런 식으로 A를 뽑으면서 너 회장 할래? 부회장 할래? 총무 할래? 이렇게 뽑으면서도 자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합은 그냥 뽑아 놓기만 하면 지그들이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합은 그냥 뽑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뽑아 놓으면 알아서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알아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조합이고 내가 그 조건까지 생각해서 내가 너 어디로 가? 너 어디로 가? 너 어디로 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순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합의 법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면 대표적으로 이 또는이란 문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합의 법칙을 쓰죠. 합의 법칙이란 말 그대로 A 사건과 B 사건의 가지수를 더했을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쓴다는 건데 왜 또는이란 문구가 보통 더하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분식집을 갔어요. 분식집을 가서 아니 그냥 식당을 갔어요.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에 분식류가 3가지가 있고 한식류가 4가지가 있대요. 자, 분식류 뭐 3가지는 뭐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한식류에는 뭐 비빔밥 뭐 이런 게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식 또는 한식 중에 하나를 시키고 싶어요. 분식 또는 한식 중에 하나를 시키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니? 여러분들 이 식당에 갔어요. A라는 식당에 갔습니다. 이 식당에는 분식류에서 3가지 메뉴를 팔고 한식류에서 4가지 메뉴를 팔아요. 여러분들은 분식 또는 한식에서 한 가지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7가지죠. 7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방금 뭐 한 거야? 분식류 3가지랑 한식류 4가지를 더해서 나는 7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지.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 합의 법칙이야. 그럼 곱의 법칙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곱의 법칙은 자, 여러분들이 A식당 갔어요. 근데 A식당 갔는데 분식에서 하나 시키고 한식에서 하나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 분식과 한식에서 각각 한 가지를 시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봐. 그럼 몇 가지일까요? 분식과 한식에서 각각 한 가지씩 시키고 싶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12가지. 왜 곱할까요? 이겁니다. 자, 이것도 항상 또 많은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합의 법칙은 알겠어.
근데 곱의 법칙은 선생님 왜 곱한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곱하라니까 곱하는데 도대체 곱하는 왜 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거 곱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자, 분식류에서 떡볶이가 있고 오뎅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분식? 아, 김밥이 있습니다. 자, 떡볶이를 시켰을 때 한식에서 비빔밥이 있고 육개장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식? 너무 한식 어려운 걸 했나? 중식으로 할 걸. 자, 중식으로 바꿉시다. 중식,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고 탕수육이 있고 우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떡볶이를 시키면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우동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같은 방법으로 오뎅을 시키면서 또 짜장면을 시킬 수 있고 짬뽕을 시킬 수 있고 탕수육을 시킬 수 있고 우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또 네 가지죠. 당연히 김밥을 시키면서 또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해서 네 가지가 세 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자, 어떤 상황이냐? 분식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분식류 세 가지당 시킬 수 있는 한식이 네 가지씩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 4가 몇 번 등장해요? 분식류의 종류인 3번 등장하죠.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니? 이랬을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이 사용됩니다.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완성이 된다면 이건 곱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장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별할 수도 있어요. 문장으로. 합의 법칙 또는이란 문구가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A 또는 B 하면 A 가지수와 B 가지수를 더하란 소리구나. 또는이란 말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말에 뭐가 있냐면 이거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나. A 이거나 B. A 또는 B.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식이거나 한 중식 중에 한 가지를 시키세요. 이 말하고 분식 또는 중식에서 한 가지를 시키세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는이란 문구와 이거나라는 문구가 사용이 된다면 우리는 A 가지수와 B 가지수를 더하는 합의 법칙을 쓸 겁니다. 근데 어떤 출제자가 또는과 이거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겠니? 당연히 쉬운 문제일수록은 처음에는 연습시키기 위해서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또는이라고 읽어줘요. 진짜로. 그러면 더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절대 또는이라고 안 읽어지는데요. 그러면 못 풀어요. 근데 우리가 문장을 풀다 보면 또는이라고 읽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방정식 풀 때 절대값 x-3 더하기 4는 2x 플러스 5 다음을 푸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어요? 1.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작다 라고 나눠서 풀죠. 이때 이 또는이라는 문구를 누가 알려줘요? 안 알려주잖아. 근데 어차피 이게 양수 아니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지. 양수 또는 음수 이렇게 나눠서 풀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또는이라는 문구를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 또는이라는 문구랑 이거나라는 문구가 똑같다 했죠?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곱의 법칙은 주로 어떨 때 곱의 법칙이 사용되냐면 방금 아까 분식과 중식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뭐뭐와 뭐뭐과 이런 문구가 쓰이면 이것도 곱의 법칙입니다. A와 B. 그럼 A 가지수와 B 가지수를 곱하란 소리야. 또 와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고입니다. A 이고 B. 이고가 그리고란 뜻인지 알죠? A 이고 B. 그것도 있어요. 동시에. A, B 동시에.
분식과 중식을 동시에 하나씩 시켜라. 이 말이 분식에서 하나, 중식에서 하나 시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분식과 중식 중에서 그러니까 분식과 중식 하나하나 시키라는 소리고, 분식 그리고 중식에서 하나를 시켜라. 각각 하나를 시켜라. 그러니까 분식에서 하나 고르고 중식에서 하나 고르고, 분식, 중식 동시에 하나씩 시켜라. 그럼 분식에서 하나 고르고 중식에서 하나 고르고, 이거죠. 이런 식으로 뭐뭐와 이고 동시에, 자, 이런 문구들이 대표적인 문구인 거지. 이 문구가 안 나왔는데도 더할 수도 있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구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당연히 와, 과, 이고 동시에가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는 우리가 만들어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 문구가 나오면 그냥 땡큐 하고 풀면 되고, 만약에 이런 문구가 없을 때는 내가 문장을 읽을 때 이런 문구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고배 법칙.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문구를 가지고 고배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고배 법칙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나올 건데 그때 계속 말을 해줄게요. 됐죠? 자, 약수의 개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요?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했는데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면 이게 약수의 개수죠.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 공식은 이겁니다. 이따 다 개념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념편 보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보고 하나씩 다 설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 문제는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면 이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서브적으로 약수의 총합 공식도 있어요. 약수의 총합 공식.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는데 A의 X제곱 곱하기 B의 Y제곱, C의 Z제곱 있는데 이 자연수 N의 약수를 다 더해봐라. 그러면 약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다 더할 수 있냐면 총합 공식이 이겁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점점점 A의 X제곱, 같은 방법으로 1 더하기 B 더하기 점점점 B의 Y제곱, 1 더하기 C 더하기 점점점 C의 Z제곱을 하면 이게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시연아 좋아하는 숫자 10자리에서 좀 약수 있는 걸로 12. 자,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라 했으니까 3, 2, 6. 그래서 6개가 됩니다. 만약에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한다면 1, 2, 3, 4, 6, 11을 구해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한다면 2의 제곱까지 가고 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여기는 3까지밖에 없으니까 1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거 둘이 곱하면 이게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7 곱하기 4 해서 2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 공식과 약수의 총합 공식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 다시 암기를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유형 6번째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자, 지불 방법의 수는 여러분들한테 동전을 줄 거야. 또는 돈을 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불 방법입니다.
요거는 뭐 문자로 주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바로 A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한테 50원짜리, 아니 10원짜리 5개랑 5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4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동전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나왔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10원짜리 5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일까요? 10원짜리 5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총 방법은? 주머니에 10원짜리 5개가 있다 생각해봐요. 딱 주머니에 손을 넣고 10원짜리 5개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나 이거 얼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일까요? 5가지일까요? 자, 여기 10원짜리 5개가 있어요. 얼마게? 진짜 있었어. 얼마게? 맞추면 줄게요. 아, 10원이라서 그런가? 500원으로 할까? 500원? 몇 개일까? 얼마일까요? 아니, 내 손에 얼마 들었을까? 맞추면 준다니까? 맞추면 1000배에서 줄게. 10,000배에서 줄게, 10,000배. 얼마일까요? 빵원. 몇 가지? 6가지. 뭔 말이야? 빵원. 그러니까 빵개,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이 10원짜리 5개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6가지입니다. 50원짜리 3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4가지. 10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5가지. 그럼 방금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10원짜리 5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50원짜리 3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10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였죠. 이걸로 더할까요? 곱할까요? 6, 4, 5를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곱해야죠. 왜 곱할까요? 10원짜리를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 3개 쓴다, 쩌쩌쩌. 자, 이 상황에서 50원짜리를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 3개 쓴다. 다시 이 상황에서 100원짜리를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 3개 쓴다, 4개 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 한 가지에 대해서 4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4가지당 또 이 한 가지에서 또 5가지씩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120가지. 근데 이걸 우리 곱의 법칙 문구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10원짜리 5개와 50원짜리 3개와 10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했을 때 방금 뭐가 있었어요? 와라는 문구를 써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가지수에 대해서 곱하기를 이용해서 120개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원짜리가 A개가 있고 50원짜리가 B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C개가 있었다. 자, 10원, 50원, 100원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지불 방법의 수는 각각의 경우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세요 라는 말을 해서 공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가지고 있는 돈의 개수에 1씩 더해서 곱해버리면 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약수의 개수랑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지불 금액. 자, 이 지불 금액은 이런 식으로 진짜로 문자로 이제 못 씁니다. 자, 방금 다시 해볼까요?
1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2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걸로 우리는 이제 지불 방법이 아니라 지불 금액, 이걸로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소리입니다.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이걸 가지고 지불 방법을 한다면 몇 가지예요? 이걸로 지불 방법을 한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써 60가지죠. 자, 이 60가지에는 이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100원을 만들었는데 이 100원을 50원짜리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60가지에는 이거랑 이거를 같은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지불 방법이 수니까. 근데 여기는 지불 금액이 수야.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100원이면 이것도 100원이고 이것도 100원이니까 너는 똑같은 거야 라고 하자는 거야. 너의 가지수는 한 가지야. 어차피 이게 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지불 금액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60개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60개에서 이런 경우를 다 구해서 다 뺄 거냐?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을 보면서 10원짜리가 4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5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원짜리 4개밖에 없다는 소리는 절대 50원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10원짜리로는 50원을 만들 수 없으니까 10원짜리는 그냥 지 각각 혼자 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50원짜리가 3개나 있다 보니까 50원으로 100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50원짜리를 2개 써서 100원을 한 거나 100원짜리 1개 써서 100원을 한 거나 구별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 이 100원짜리 2개를 그냥 50원짜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왜? 어차피 지금 이것만 보면 얼마 있는 거야? 350원이 있는 거죠. 350원을 다 50원짜리로 바꿔서 350원을 만들 수 있죠. 어차피 금액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작은 금액의 돈으로 큰 금액의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50원짜리 3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100원짜리를 50원으로 환전을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10원짜리는 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50원을 만들 수 없어서 다 10원짜리로 바꾸면 안 돼요.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10원짜리가 5개 이상 있었다면 모든 돈을 다 10원짜리로 바꿔야 될 거야. 그래서 이놈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자겠다는 거야. 10원짜리 4개랑 50원짜리가 몇 개가 돼요? 7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만들면 되냐? 이걸로 지불하면 돼요. 이걸로 지불하면 되니까 5 곱하기 8에서 40까지. 자, 지불 금액은 반드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때 이 큰 돈을 환전을 하면 돼요. 알겠니? 선생님이 만약에 50원짜리가 한 개밖에 없으면요? 이러면 그냥 지불 방법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는 똑같아집니다. 왜? 만들 수가 없었잖아. 알겠니? 반드시 넘었을 때야. 반드시 이런 식으로 50원짜리 3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었을 때만. 10원짜리가 6개 있으면 10원짜리 50원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니까 다시 50원을 또 10원짜리로 바꿔버리란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작은 금액 기준으로 맞춰내야 돼. 이게 지불 금액의 포인트입니다.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만약에 문제에서 빵원은 빼세요라고 나온다면 빵원은 빼세요라고 나온다면 여기서 뭐 하면 되냐? 다 빼기 1씩 해주면 돼요. 그겠죠? 빵원은 빼세요. 그냥 빵원은 지불 방법이나 지불 금액으로 하지 마세요. 했을 때는 다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딱 나와요. 단 빵원은 지불 방법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빼기 1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세인이 하고 있지? 자, 이제 도로망입니다. 자, 도로망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도로망 쉽습니다. A, B, C.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먼저 쉽게.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A에서 C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A에서 C 가는 방법.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6가지죠. 어떻게? 설마 이렇게 다 해보진 않겠죠. 자, A에서 B 가는 방법이 현재 몇 가지입니까? 3가지. B에서 C 가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왜 곱했어요? 더하기를 안 하고 왜 곱했지? 왜 곱해서 6가지를 했을까? 이 길 하나당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그러니까 요거에서 2가지, 요것도 2가지, 요것도 2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해서 6이 되죠. 이랬을 때 이게 곱의 법칙이야. 근데 이걸 문구로 해볼까요? A에서 B를 거치고 C를 간다지. 솔직히 A에서 C 가는데 B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A에서 B를 거치고 이고 그러니까 3 곱하기 2 해서 6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길 2개를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면 A에서 C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될까요? A에서 C 가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A에서 C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눌 거야. 어떻게? 1.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방금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이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나왔고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나왔잖아. 왜 이 6하고 이 2는 곱하지 않고 더했을까요? 또는. 그죠? 그래서 8가지. 이게 도로망입니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아니네. 색칠하는 경우에서.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자, 색칠하는 경우는 방법은 딱 이래요. 색칠은 딱 이거 하나만 지켜라. 뭘 지켜라? 가장 많은 부분과 이웃한 부분부터 색칠한다. 가장 많은 부분과 이웃한 부분부터 색칠한다.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가장 많은 부분과 이웃한 부분부터 색칠한다. 그리고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써보면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유를 생각하여
생각하여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눈다. 2번 문구가 상당히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이유를 생각하여 그 이유로 경우를 나눠서 풀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류가 어떤 오류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지금 현재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4개의 영역이 있죠? 자, 여러분들도 4가지 색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4가지 색으로 여기다 칠하는 방법이야. 자, 어디부터 칠해요? A, B, C, D 중에 어디부터 칠해요? A. 가장 많은 부분과 이웃한 부분부터 색칠했으니까 A. 또는 C부터 색칠해도 상관없어요. A도 3개랑 다 인접하고 C도 3개랑 다 인접해 있잖아. A부터 할지 C부터 할지 여러분들 마음이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편의상 A부터 합시다. 그럼 A에다가 4라고 적겠죠. 왜? A에다가는 4가지 색 다 칠할 수 있잖아. 맞니? 이 4의 의미가 4가지 색을 다 칠할 수 있습니다의 의미예요. 그 4가지가 요거 요렇게 4가지 있는데 이 A에는 검정색도 칠할 수 있고 빨간색도 칠할 수 있고 보라도 칠할 수 있고 파랑도 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4가지지? 됐니? 자, 여기에다가 파랑을 칠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B에는 4가지 색을 꼭 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B에는 이제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요? 3가지 색칠할 수 있죠. 가장 많은 부분부터 색칠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색칠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해요. 오른쪽 방향 돌리는 게 편합니다. 3가지지. 그래서 뭐 칠했다 생각해 볼까? 여기다 뭐 칠했다 생각해 볼까요? 무슨 색? 좀 도와줘. 무슨 색? 아니,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말해주면 되는데. 빨간색. 그럼 빨간색을 색칠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C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색 칠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색 색칠했다 생각해 볼까요? 응? 분홍색? 됐죠? 자, 이제 D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다 쓸 필요 없다니까? 이건 말 안 했구나. 자, 이웃한 부분은 같은 색을 색칠할 수 없고, 이웃하지 않으면 같은 색 색칠할 수 있어요. 이웃하면 같은 색 못 칠하는데, 이웃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D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2가지를 칠할 수 있죠. 무슨 색하고 무슨 색? 검정색하고 아니면 빨간색. 오케이? 자, 이렇게 4, 3, 2, 2를 적어 나갔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이 4, 3, 2, 2를 적는데 선생님 여기 2 진짜 맞아요? 이런 오류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이대로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뭐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를 발생하게 해볼게요. 오류를 발생시켜 봅니다. 잘 봐요. 오류가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항상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엽전 문제입니다. 이렇게 엽전 모양처럼 해놓고 A, B, C, D, E. 자, 여러분들은 5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5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데